자, 어떤 분들 이 제목 딱 보고서 아, 좀 지겹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가계부채 한국 사회 심각하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다 잘 아십니다. 우리 가계부채가 이미 얼마다? 1,000조에 육박하고 있다. 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왜냐면 우리나라 GDP가 1,000조니까 GDP만큼 가계부채가 있으니까 야, 이거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 우리 뉴스 보셔서 다 아시고요. 또 저도 예전에 많이 달았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다시 가져온 이유는 가계부채 원인의 주범은 뭐였어요? 부동산이죠. 그것도 지금은 예외가 아닙니다. 다 부동산 때문에 우리 다 빚지고 있는 거 마찬가지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2008년 이후에 특히 최근엔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어요. 요새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빚져서 부동산 사시는 분 거의 못 보셨죠? 예, 그건 제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계부채가 늘었냐는 거죠. 그럼 우리 그걸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기본적인 문제점은 바로 부동산 문제야. 하지만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꼭 부동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럼 그 포인트는 무엇이지?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맨 처음에 가보죠. 이제 국가별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입니다.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기가 얼마나 쓸 수 있는가, 내가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얼마냐. 주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나눈다? 소득에서 세금을 빼지는 거거든요. 요것도 우리 한번 공부하고 갑시다. 자, 여러분 신문에 가처분 소득이라고 많이 나오시는데요. 요게 의미가 두 가지로 쓰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되느냐면요. 소득에서 세금만 빼줬을 때가 가처분 소득일 수도 있고, 혹은 여기에서 여러분 뭐가 되느냐, 우리 이자가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비용이죠. 그래서 금융비용을 뺐을 때 이게 가처분 소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라 그랬을 때는 이렇게까지 의미로 쓰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의미까지 써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엔 더 많이 쓰이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냐하면 내가 100만 원을 벌더라도 죄송합니다. 자, 내가 소득이 얼마더라도 100만 원인데 세금은 20만 원이에요. 그럼 가처분 소득은 80만 원이지만 내가 가능한 소득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처분 가능한 소득은요. 이자를 10만 원 내버린다.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70만 원이 되죠. 근데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 그럼 이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15만 원으로 올라가겠죠? 그럼 가처분 소득은 뭐예요? 줄어들죠. 그래서 금리를 반영했을 때 가처분 소득이다라는 것을 했을 때는 이 표현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기 나오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인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번 가보시면 금방 나오는 건데, 자, 이제 영국 같은 게 왜 위기냐, 최근에 하면은, 요거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딱 나오느냐면, 가처분 소득에 비해서 160%, 1.6배가 많은 부채가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 이건 뭐냐면요. 2000년하고 2008년이니까 8년 동안 이렇게 심각해졌어. 라고 영국은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영국이 1.6인데 우리도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8년 동안 이렇게 심각해졌구나. 만만치 않게 심각해졌는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야, 국가 부채다 문제다 하는데 정부 부채가 많은 거지 가계 부채는 많은 편은 아니죠. 우리보다도 많지가 않죠.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오히려 뭐 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일본은 정부가 위험한 거지 가계가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가계 위기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못 들어보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 일본은 문제가 없어요. 가계는 정부가 문제인 거지.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다?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가? 가계가 문제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라보면은, 자, 우리가 맨날 말하는 위험한 나라다, 이 위험한 나라다. 뭐예요? 피그지에 들어가는 이태리 있지 않습니까? 이태리도 가계부채 비율이 급증을 했지만 여전히 가처분 소득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거든요. 예, 이런 거 뭐 이제 보시면 재밌죠. 자, 이래서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 가계부채 심각한 편 아니야. 라고 정부가 말하죠. 예. 일부 정부에서 뭐 모든 정부 관계자가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의 뭐 공식적인 견해는 이런 게 많죠. 뭐라 표현하냐면 가계부채 비율이 높지만 건전성의 상환 능력은 양호한 수준이다. 이거 무슨 소리냐? 빚을 많이 졌는데 괜찮대요. 그럼 왜 괜찮다고 하겠어요? 근거가 있어야겠죠. 무슨 근거가 있겠습니까? 자, 그 근거는 이 5분위가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우리나라는 잘 사는 사람들이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가 정부가 드는 제일 대표적인 근거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빚이 얼마 안 되지라고 근거를 드는 거예요. 그럼 이런 근거가 왜 중요한 거죠? 네, 미국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미국 금융위기가 터졌던 게 무슨 사태로 터졌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잖아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대출을 너무 많이 해갖고 걔네들이 문제가 터지면서 미국 금융위기가 왔잖아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자들이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라고 정부가 얘기하는 거죠. 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사실 그 말 자체도 저는 받아들이기가 개인적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대출이 통계 잘 안 잡히죠. 그럼 미국과의 차이점이에요. 왜? 미국은 어디서 대출을 받았던 거예요?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우리로 치면은 대부자 조합이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치면 그냥 뭐 우리은행이나 뭐 이런 뭐 건전한 은행 뭐 있습니까? 뭐 신한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저소득층한테 돈을 빌려준 거거든요. 그럼 그건 통계 금방 잡혀요, 안 잡혀요? 통계 금방 잡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이 그런 데서 돈을 못 끌어 쓴 거죠. 걔네들은 무슨 대출이 있었다 그래요? 닌자 대출 아니겠습니까? 닌자가 뭐예요? No income, no asset. 돈도 없고 소득도 없어도 빌려준다. 오케이? 그걸 누가 했었냐면 대형 금융기관들이 했던 거예요. 페이맥이라든가 프레디맥이라든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더 큰 한마디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미국의 아주 커다란 기관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은행, 신한은행 같은 데서 저소득층한테도 돈을 빌려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데서는 저소득층한테 돈 안 빌려주죠. 신한은행 못 가시잖아요. 러시안 캐시도 요새는 안 되잖아요. 답답하시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그 유명한 사채는 안 잡히잖아요. 사채는 다 암시장이거든요. 사채업자가 누구한테 돈 빌려줍니까? 그럼요. 저소득층한테 많이 빌려 일수 찍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학생 몇 명이 5만 명이 800억의 빚을 지고 있다 그러죠. 그게 어디? 러시안 캐시 같은 곳에. 그러면 거꾸로 사채는 안 잡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저소득층은 통계 안 잡히는 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라고 저는 반박을 하고 싶고요.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야, 고소득층 부채가 거꾸로 저소득층 부채가 터져도 그렇게 문제인데. 만약에 고소득층 부채가 터지면 얼마나 더 심각하겠어요. 맞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걸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그래. 그러면 맞아. 고소득층이 뭐가 돼야 돼서 부채 위기. 우리 모 경제연구소인데, 모 경제연구소가 고소득층 부채 비중이 높아서 금융위 가능성 낮음. 저는 이거 동의할 수 있다라. 그러니까 이 말 자체도 굉장히 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포인트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이유도 두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저소득층 부채는 통계 잘 안 잡히고, 그다음에 고소득층이 부채면 문제 없다. 거꾸로 여러분, 우리는 세계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거의 망한 나라 있어요. 어느 나라? 짐바브웨죠. 짐바브웨 위기 터졌을 때 우리나라 문제 있었습니까? 신문에 대서특필합니까? 짐바브웨 국계부채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문제 없잖아요. 그거 뭐 터지면 어때요? 예를 들면 그렇게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 부채 상환 비율 갖다 의회가 합의했는데 알고 났더니 이제 돈 쓸 돈이 없어지니까 딱 정체가 폭로된 거죠. 주가가 어떻게 돼요? 팡팡팡 미친 듯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거꾸로 이게 터지면 더 문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오늘은 그걸 인정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걸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또 재밌는 게 나옵니다. 뭐냐? 전 이걸 갖다 보여주고 싶은 거죠. 똑같은 표인데 이건 뭐가 달라졌느냐? 이 표는 뭐가 다른 거냐면, 자 보세요. 직업별 부채 보유 비중이에요. 그래, 한번 어떤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빚을 졌느냐를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최근의 비율이 놀랍게도 상용 근로자는 월급 받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보다 자영업자죠. 그래서 최근 두드러진 특징은 자영업자의 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누구의 부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임시근로자나 상용근로자의 부채가 아니라 자영업자의 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인데, 자영업자도 여러분 아주 잘 사시는 자영업자도 있고 가난하신 자영업자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영세한 자영업도 있고 큰 자영업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두 자영업자가 있는데 어쨌든 두 쪽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그 속도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저소득 자영업자들은 주로 돈을 어디서 빌리겠습니까? 똑같이. 사채나 러시안 캐시죠. 고소득 자영업자는 어디가 되겠어요? 정상적인 금융권이겠죠. 그래서 최근 한국 가계부채의 급증은 어쨌든 눈에 보이는 거는 뭐다? 잘 사는 자영업자들이 돈을 많이 빌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디에서? 금융권에서. 뭐 성형외과 의사분들이라든지 고소득 자영업 맞지 않습니까? 거대한 식당을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대한 체인점을 운영한다든지 그분들이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번 가보시면은 뭐가 되느냐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제 실제로는 내 말이 맞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상위 5분이 자영업자들의 부채를 갖다 바라보는데 고소득층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한다. 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는요. 부채 증가율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여러분 뭐한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요 5분위만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재밌는 거죠.
통계청 자료거든요. 자, 두 번째 자영업자 중심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사무직 종사자 요 통계는 요거밖에 없어서 그런데 어때요? 예, 9년 10년 들어서 부채 비율이 뭐합니까?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누구는 근데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라는 게 자영업자죠. 예, 그럼 눈에 딱 나오시죠? 최근 부채를 급증시킨 거는 누구다? 자영업자가 부채를 잘 사는 자영업자가 부채를 증가시켰어요. 그럼 그분들이 아파트 살라고? 아니죠. 자영업 사업 규모를 확장시키거나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보세요. 왜 그렇게 되느냐? 분석을 해야죠. 저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딱 두 가지죠. 누가, 하나, 왜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고소득 무슨 업자가 자영업자예요. 그러면 고소득 자영업자 중에서 누가 왜 했냐는 거죠. 1번 뭐가 되겠습니까? 시작됐다는 거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베이비붐 세대 뭐라 그럽니까? 우리 56년에서부터 63년까지 나왔던 세대분들이 첫 세대가 이제 은퇴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분들은 일자리를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제가 특강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뭐예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새로운 일자리는요, 너무 급여 수준이나 기대 수준이 낮아요. 오케이? 여기 나오신 분들은 지금 뭐예요? 고소득자였죠? 돈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주유소 가서 기름 안 넣거든요. 그죠? 그런 기 힘들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서 경비 못 하시거든요. 물론 그 일자리 자체도 드물지만. 그럼 이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민을 가실 수도 없잖아요. 그럼 이제 선택하는 건 자영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여러분 재밌는 게 보세요. 근데 웃긴 건 이분들이다. 그러면 재산이 좀 있으신 분들이 얼마쯤 있으면 되겠어요? 한 10억쯤 있다고 쳐볼까요? 상당히 있으신 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요. 이들 자산 중에 부동산이 8억이에요. 그럼 남는 거 2억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2억짜리 이분들이 딱 했을 때 10억 가지고 계신 분들이 1억, 2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현실적으로 치킨 체인점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치킨 체인점 할 분들은 아니죠. 자영업자들 나온 분 중에서도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치킨 체인점은 예를 들면 요거보다 좀 한 단 더 아래이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5천에서 1억 들어가는 규모니까. 그럼 이분들이 야 내가 왜 8억에서 이거 8억은 부동산이고요. 그러면 2억이면 다 현금으로 들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서 동원 가능한 건 1억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럼 이분들이 뭐를 하겠습니까? 야 치킨집 내가 어떻게 차려? 내가 그래도 은행에서 말이야 주점장보다도 어떻게 더 높은 일을 하신 거죠. 간지가 있지. 딱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다가 봤더니 뭐 했어요? 뭐 우리 예를 들면 그 뭐 해볼까요, 여러분? 뭐 우리 가다 보면 식당 같은 거 아구찜 뭐 이렇게 해갖고는 큰 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무슨 수산해갖고 큰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최소한 규모가 얼마가 들어가요? 5에서 10억은 최소한 들어가요. 그래봤자 큰 거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걸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 하겠어요? 이거잖아요. 이제는 너 못 믿죠. 왜? 이분들이 뭐가 끊겼습니까? 현재 소득은 끊긴 상태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죠. 그래서 퇴직금에다 이거를 모아서 5억짜리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최근 부채 급증 이겁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간단하죠. 왜? 여러분 자영업이 우리나라가 예전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는 자영업자 비율이 적어요, 많아요? 많은 나라입니다. 굉장히 20% 이상 넘어가는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최근 자영업의 특징 뭐가 뛰어들었습니까? 대기업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상생 많이 외치지만 대기업이 들어왔죠. 자, 대기업이 들어오고 자영업자 내부에서도 뭐예요? 경쟁이 치열해지죠.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베이비붐 세대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자영업자들은요, 우리가 경제 시간에 배우면 제일 대표적으로 무슨 시장이다? 여러분 경쟁 시장이거든요. 독점적 경쟁 형태를 띠지만 그럼 결국은 뭐가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다 배우죠. 자, 제품 공장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예요? 제품의 단가를 낮춤으로써 경쟁력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국 자영업체의 특징은 규모의 경제를 발생시키는 싸움이 됐다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건 슈퍼 아니겠습니까? 슈퍼가 못 이겨요. SSM 못 이기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자영업자는 아는 거예요. 야, 들어갈 땐 슈퍼로 들어가면 안 된다. SSSM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이비부머 은퇴하신 분들이 들어갑니다. SSSM 대리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여러분 5에서 10억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자영업의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으면서 최근 한국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 없냐? 아니죠.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걸 딱 보시면 자 재밌는 게 나오는데 왜냐?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실제로 그게 맞춰지느냐 보죠. 직업별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에요. 자,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영업자는 가진 거에 비해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뭐예요?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당연히 사무직보다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양극화는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뭐와 뭐가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요, 근로자의 소득입니다. 요거는 무슨 소득이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이고요. 근로자의 사업소득, 쉽게 얘기하면 자영업자의 소득이죠. 자영업자의 소득은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하락하죠. 근로자의 소득은 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상승하고 있죠. 네. 상대적 비중이 갭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영업은 여러분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현재 쇠락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항상 늘 가슴이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한국에서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건 크게 두 번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IMF고요. 한 번은 이번 금융위기예요. 터지면 늘어나거든요. 오케이? 그럼 IMF 금융위기 전에는 언제 자영업자가 늘어났냐? 한국 사회 산업화거든요. 그래서 원래 뭐 하느냐? 이게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어쨌든 사회에서 큰 패배를 한번 당하신 분들이거든요. 실직을 당하셨던지 농촌에서 쫓겨났던지 그게 자영업의 기반이거든요. 네. 그분들이 들어오신 시장이에요. 이미 사회에서 한번 패배하신 분들이 이제는 자영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왜냐면 여러분 뭐예요? 정규직과 같은 안정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낮은 수준의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면 하나, 비정규직 일자리를 가던가 아니면 있는 돈 갖고 털어서 자영업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이분들의 소득이 높아질 리가 없죠. 경쟁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수요 공급에 의해서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떨어져 나가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느냐? 자, 한번 또 가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서비스업 지수는 뭐하다? 예, 서비스업 지수는 자 뭐예요? 우리 기본적으로 생산성이거든요. 2005년에 비해서 자영업체는 똑같은 거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 나아지지 않다는 거죠. 뭐 공업은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게 알죠? 여기가 또 여러분 뭐 한다? 양극화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영업자라는 건 대부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금방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공업은 발전하는데 서비스업은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업에 기반하고 있는 뭐가 되겠어요? 월급쟁이들은 정규직은 그나마 생활이 뭐예요? 어느 정도 쫓아가는데 쫓아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뭐 하고 있다?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고소득자라고 안심할 수 있다? 아니죠. 굉장히 불안한 부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부채가 부동산에 의한 부채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성격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들어오고 있는 성격은 오히려 고소득자의 부채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것들이 자영업자가 차지하고 있다. 그럼 이 자영업자들의 사업성이 높아져야지 부채 갚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채도 굉장히 리스크가 큰 부채다. 라는 게 오늘 주제로 좀 학구적으로 오늘은 좀 갔던 것 같습니다. 다음엔 좀 더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 만나보겠습니다. 화이팅!